자, 지금 이 시간에는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체제에 양극화되는 이 대립구도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비트코인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자, 바로 어제 한미일 북중러 대립 형세 불가피, 이런 타이틀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미일 3국이 활짝 웃으면서 미팅을 했던 그런 내용이 나왔죠.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강화될수록 이에 대응하는 북중러 영대는 단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발표를 했죠. 현 시점부터 한미일 공조와 병행해 한중 외교를 통해 중국의 변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죠.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수록 중국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을까요? 북중러 영대 강화로 대북 제재의 균열 가능성 우려 시각, 당연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북중러 연대가 강화될수록 대북 제재의 균열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기존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중국은 이를 방조, 묵인할 수 있죠. 자, 민주당에서는 이 외교를, 윤 대통령의 외교를 과거 한미일 북중러 구도를 고착화시키고 한국이 이를 국익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반대하는 세력은 북한, 중국, 러시아 외에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도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를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해서 얻는 게 있고 또 잃을 것이 분명할 겁니다. 신율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본은 미군 기지가 7개나 있고, 이런 기지들은 대한민국에 유사시 미군이 한국으로 투입되기 위한 전투기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한미일 협력 강화로 안보가 강화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을 했고요. 중국의 경제 상황이나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국제 관계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된 것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경기 악화로 대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그동안의 공식과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얻을 것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주저할 수 있었겠지만, 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악화 상황이라서 어차피 대중국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또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에 어떠한 흐름으로 이 한미일 동맹이 이어져 왔는지, 때로는 한미일 동맹이 있을 때가 있었고, 또 일본과 대립 구도가 있을 때가 있었고, 다시 정세가 바뀌면서 한미 협력으로 강화되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또 현실을 판단하고 또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과거의 흐름을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일 삼각동맹이 부상하기 시작했던 시점은 1960년대입니다. 당시는 소련의 평창, 그리고 중국의 핵무기 개발, 또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이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미국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었죠. 그래서 1965년도에 한일 협정이 있었고요. 그때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1970년대 들어서는 베트남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진 미국이 중국과 소련을 상대로 동시에 대탕트에 나섰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미국이 소련과 중국의 손을 잡고 화해 무드를 조성했던 시기가 바로 1970년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은 미국보다 앞서서 1972년도에 중국과 수교를 했고요. 미국 역시 1979년도에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도 특사 교환과 회담을 통해서 1972년도에 7.4 남북 공동 성명을 채택을 했고요. 당시 70년대의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남과 북한이 7.4 남북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손을 잡았고, 또 일본은 미국보다 앞서서 1972년도에 중국과 수교를 했고, 이 1970년대 상황입니다. 그 북중소 관계에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1960년대 70년대 중소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고, 그리고
중소 갈등이 확인해지자 북한은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신뢰를 극대화하려고 했는데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한미일 남방 삼각 동맹과 북중소 북방 삼각 동맹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1970년대 초부터 미소 냉전 종식 및 소련의 몰락이 일어난 1990년대 초까지는 소련을 공동의 적으로 삼은 미중일의 전략적 제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제휴 시기. 미중일의 전략적 제휴 시기입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20년 동안 미중일의 전략적 제휴 시기였습니다. 남북한의 엇갈림도 확인해졌다. 한국은 소련 및 중국과 차례로 수교하면서 북방 외교의 시대를 열었고요. 북한은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에 실패하면서 남방 외교의 좌절을 경험하죠. 그리고 미국은 유일 패권국이 되었고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제코가 석자. 그래서 개혁 개방에서 나선 중국은 한미일과의 교역을 크게 늘리면서 경제 성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게 된 북한은 고난의 행군. 그러니까 러시아는 힘이 빠졌고 북한은 외톨이가 된 겁니다. 이 상황이 19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한미일 삼각 동맹에 대한 미국의 미련이 되살아난 시점은 1990년대 말입니다. 자, 미국은 북한 위협로를 빌미로 삼아서 MD,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체제를 패권 전략의 핵심으로 삼으면서 한국과 일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여겼죠. 1990년대 말입니다. IMF 전후한 시기입니다. 그때까지 북한은 계속 고립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잖아요. 핵무기 개발하면서 핵실험을 하자 이제 미사일 디펜스 MD 체제를 중요시 여기면서 미국이 일본과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동맹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도 일본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죠. 포용 정책을 폈던 겁니다. 한일 관계도 중시했지만 또 북한과의 관계도 중시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북아 평화체제 필요성 역설하면서 그것이 노무현 정부의 대외 정책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자, 미국의 의도가 쉽사리 관철되지 않았죠. 미국이 한국과 일본은 포섭 대상으로, 북중로는 위협으로 삼으면서 양 진영 간 갈등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자, MD 반대, 중국과 러시아는 MD 반대를 앞세워서 국제질서의 다국화를 추구하기 시작했죠. 그게 1990년대 말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초부터 90년대 초까지 미국은 중국과 대탕트 시기를 보냈지만 90년대 말부터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미국 주도의 MD가 한미 일대 북중로의 대결을 잉태했다면 MD의 최대 구실이었던 북핵은 동북오의 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주요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낳았습니다. MD와 북핵의 지독한 역설은 이 지점에서 발견될 수 있었죠. 육자회담은 동북아 상공에 출마하던 신냉전의 유령을 쫓아낼 것으로 기대되었는데요. 한반도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도 추구하기로 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좀 달라집니다. 자, 이명박 정부 2008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정일이 뇌 관련 질환으로 쓰러지죠. 그래서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 실현이 멀지 않았다고 여겼는데요. 이명박 정부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2월에 육자회담이 결렬이 되고 말았죠. 이명박 정부가 곧 망할 북한과의 협상을 부질없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09년도 1월 달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이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금융위기가 강타를 했었죠. 그때 중국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바마 행정부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육자회담 재개보다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좀 더 중점을 두었죠. 육자회담은 이제 중국의 좋은 일이고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결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가졌던 것입니다. 남북한이 이제 엇갈리기 시작했던 거 뭐냐면 이명박 정부 시대 때에 주한미국 대사관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라는 취지의 외교 전문을 본국에 보냈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실행됐습니다. 핵실험까지 했고요. 오바마 행정부는 규탄을 했고 또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비공개 강연에서 북한이 주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때 이거를 나쁘게 볼 필요가 없고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길만 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책이 좀 달라졌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이자 반길 만한 일은 바로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삼아서 한미일의 군사 동맹을 추진하는 것이었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무시 정책인 전략적 인내와 대중 견제 정책인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이렇게 이제 만나고 있었다. 근데 미국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주류가 신봉해온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맹폭을 가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죠. 트럼프는 동맹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클린턴, 오바마,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북한과도 협력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해졌던 이제 북로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기도 했죠. 중국과 러시아는 2000년대 들어서 미국이 MD 박차에 가니까 관계 회복에 나섰고, 나토의 동진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맞물리니까 반미 연대 수준을 높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중과 북러 관계는 악화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2018년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개시되면서 북중러 관계는 이제 밀착되기 시작을 했죠. 북러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던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연이어 만나게 됩니다. 이 세 나라는 북한의 긍정적인 조치에 걸맞은 대북 제재 해결,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 해결 등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북중러 관계 회복과 결속이 한미일에 대항하고자 하는 성격은 당시에 아니었다고 합니다. 번지점프를 하듯 대남, 대미 담판에 나선 북한에게 줄을 단단히 잡아둘 두심이 필요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 전쟁 이래 최대의 현상 변경 분위기가 고조되던 한반도에서 발언권을 강화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역설적으로 북러의 관계 회복 동력이 남북 북미 관계의 대재현한 움직임에서 나온 것이다. 자, 전환기 시점은 바로 2019년입니다. 2019년도에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렸는데 아무 딜도 없게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환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북한이 숨어버린 겁니다. 북한이 여기서 사실 실패를 했죠. 북한이 이제 대화의 문을 굳게 닫아 걸어버립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허망한 결과만 나왔다고 판단하고 이제 북한이 잠수를 타기 시작합니다. 북한의 선택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미일 대 북중로의 갈등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1919년도 사건이 발단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잘못했을 수도 있죠. 괜히 아무 딜도 없는 회담을 하면서 북한이 당황하게 되고 북한은 이제 잠수를 타게 된 거죠. 그 잠수하면서 북한이 핵 개발에 더 몰두하게 됩니다. 자, 북한을 대하는 중국과 러시아 태도도 달라졌고요.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하면 대북 규탄 제재에 동참했었죠. 근데 북핵 문제는 미중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적 의제였는데요. 근데 이제 신냉전 기분이 확연해지면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더라도 북핵을 세력 균형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무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19년도에 북한이 잠수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고, 그 다음 2020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도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북한은 강경해졌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요. 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정리를 하자면 2019년도에 북한과 미국의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북한은 스스로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제재를 더 강화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미국이 주도하면서 남한과 일본, 우리나라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하는,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그런 형태로 벌어졌고, 그리고 북한이 잠수를 타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손을 내미는 영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쓰여진 그 무기, 특히 러시아의 무기가 줄어들자 또 북한에 손을 내미는 이런 형태. 그래서 한미일과 북중러는 자연스럽게 신냉전 체제를 고착화하는 그런 형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뭐 합니까? 이제 북미회담이 그렇게 노딜로 끝나버렸고 또 고립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되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일이 벌어졌고 또 이제 무기 수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방산 세일즈를 하고 있죠. 김정은은 쇼를 하잖아요. 장갑차까지 운전하면서 우리 무기를 사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것은 이 무기 수출의 안보리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북한의 무기가 수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것도 이제 일부러 보여주고 있죠. 일부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이 일류신 62M 항공기가 평양을 다녀가면서 북러 간 무기 수출을 비롯한 군사협력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서로가 무기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이러한 거래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시리아나 이란 등 미국의 적대적이고 자신들에게 우호국인 나라들을 상대로 비밀리에 무기를 수출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쇼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무기 수출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암묵적으로 눈을 감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최근에 KBS 남북의 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다. 미국은 분명하게 중국 견제의 우성적인 비전이 실리고 일본은 이것을 통해서 기시다 총리도 마찬가지 이른바 보통 국가가 되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한국은 한미일 협력의 가장 우선 목표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다. 자, 중국 봉쇄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세계 전략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일본과도 군사적으로 밀착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미일 군사 동맹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 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은 멀어지고 군비 경쟁만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한미일 3국이 군사 동맹 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남북 간의 분단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착화될 수 있다. 그래서 북한과의 평화로운 상황의 도래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미일 북중러 이런 구도로 가는 것에 있어서의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한미일 북중러로 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요. 역학관계 속에서 뭘 고려해야 되냐면, 자, 현재 중국의 위안화의 무역 결제율이 처음으로 달러를 넘어섰다는 내용이 나오죠. 1분기는 49%, 그리고 달러 결제 비율에서 지금 역전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최근에 나온 겁니다. 위안화 결제율 확대에 박차를 가면서 달러 패권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분석이죠. 자,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비율이 49%를 기록했고 사상 처음으로 달러 결제율을 앞질렀다고 밝혔죠. 근데 앞으로는 더 높아질 전망이라는 거예요. 신흥국들은 높은 환율로 인해서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싶어하는 상황. 더욱이 미국이 달러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러시아의 제재를 가자 일부 국가들의 경우 자신이 제2의 러시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 나라들이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위안화 직접 결제 합의를 맺으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탈달러 움직임 부채질하기로 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달러 패권이 끝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달러 패권이 끝나는 것을 미국은 우려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용인하고 있을까요? 자, 미국은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을까요? 자, 달러가 기축통화거든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달러 패권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달러 패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미국은 계속해서 적자국이 돼야 돼요. 무역 적자국이.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것은 당연히 무역 적자를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기축통화로서의 자리를 한다 그러면
기축통화국은 계속해서 세계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역 적자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적자를 내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미국은 사실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왜 미국이 제조업을 미국 본토에 놓으려고 하느냐. 이건 뭔가 변화를 주는 것이죠. 제조업만큼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준수한 일자리를 퇴직 시까지 보장할 수 있는 대량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조업을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은 서독과 일본에도 기축통화 부담을 같이 지자라고 했는데 일본과 서독이 사실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무역 흑자를 계속 내야 한다 그러면서 기축통화국의 부담을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달러 패권이 위기가 되면은 그러면 달러 가격이 떨어집니까?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달러가 부족하게 됩니다. 유동성 공급이 안 되니까 달러 가격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지위에 대해서 놓을 수도 없지만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것을 그렇게 미국도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위안화 결제 수단이 많아지는 것 미국이 무조건 막으려고 하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환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측으로 봐야 되지 한쪽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축통화를 갖는다는 것의 장점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단점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미일 북중러가 고착화되게 됐을 때에 또 불편한 것이 또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일본이 반도체 수출을 규제 강화를 내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은 반도체가 필요한데 일본이 반도체 수출을 규제를 하게 되면 중국이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대립구도가 나온다는 것 자체를 또 중국도 100% 환영하는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첨단 반도체가 필요하죠. 북한에 일본의 반도체가 중국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중국도 불편하죠. 중국제 반도체 굴기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죠.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일본 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35%, 미국 40%에 이어서 2위가 되죠. 이 규제의 취지는 뭐냐면 반도체가 드론, 무기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걸 막자는 것이지만 이것은 인공지능 그리고 민간 제품 생산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서의 그런 맞물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위안화 결제가 많아지는 것이 그것을 미국이 그냥 용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가지시면 좋겠고, 또 한미일 북중로로 이렇게 신냉전 체제가 구축이 되게 되면 일본도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면서 중국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냉전 체제로 구축이 되는 것 같지만 하지만 물밑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그런 수입 수출에 그런 물꼬가 트일 수도 있는 그런 구도도 만들어지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그 교류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죠. 물밑에서 계속 협상이 있으면서 필요한 물자들을 또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도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신냉전 체제가 완벽하게 양극 체제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구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대리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쪽에다가 무기를 보내면서 무기를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북한도 한편으로는 이 전쟁을 즐기고 있죠.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또 돈을 웨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각국이 물려있는 이런 참 민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트코인은 굉장히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화폐의 조건에 5가지가 있어요. 화폐의 조건. 첫 번째, 썩지 않아야 됩니다. 썩지 않아야 돼요. 자, 썩는 것은 화폐의 조건에 맞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워야 돼요. 자, 그래서 쌀이 화폐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쌀은 가치에 비해서 엄청 무거우니까요. 세 번째, 분할이 가능해야 됩니다. 잔돈으로 분할이 돼야 돼요. 잔돈으로 분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5만 원권이 구겨져도 새 지표로 바꿔주듯이 이렇게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공급량이 늘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5가지 조건에 만족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5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것은 비트코인입니다. 자, 지정학적 위기, 한미일 북중로로 이렇게 양극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미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북한, 이 전쟁이 장기화면 장기화될수록 유리한 나라들은 어디입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가치가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자, 이 내용들 다시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